지금부터 사례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름표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김희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PT가 준비되는 동안 아동권리 협약 심의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희진이고요. 저는 국제아동인권센터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인권이 조성되는 환경, 아동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라든지 교육 그리고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NGO이고요. 최근에 2019년에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 제5, 6차 심의를 맞아서 특히 NGO 연대를 꾸리는 사무국으로 기능하면서 사전심의와 본심의 전반에 이르는 과정을 민간이 주도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권리위원회에 최근에 이루어졌던 국가시민사회 대응 사례 발표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 더 칠드런 세 단체가 각자 분야를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선 시민단체가 어떤 심의 전략을 꾸렸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사단법인 두루에서 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아동 이슈가 어떻게 후속 조치까지 이행되었는지를 공유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그래서 심의 과정을 어떻게 모니터링했는지 좀 전반적인 과정을 담았는데 NGO 보고서와 그리고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지금 아동권리 협약과 같이 장애인 권리 협약은 본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심의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저희의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슬라이드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네, 그 다음. 아무래도 아동권리 협약에 대해서 그래도 짧게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 만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법이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던 권리의 포괄적 내용을 최초로 아울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엔 회원국보다 더 많은 196개 국가가 비준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특별히 찾아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3개의 선택 의정서가 추가로 채택되었고 아동권리 협약 이행을 설명하는 25개 일반 논평, 지난달에 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관련된 일반 논평 초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25개의 일반 논평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에 협약을 비준하였고 96년 그리고 2003년, 2011년 그리고 2019년까지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협약 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의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보고서가 제출되고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에 NGO와 아동의 인권을 말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이후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NGO라든지 국가인권기구라든지 혹은 아동이라든지 이 아동 당사자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사전심의와 아동회의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쟁점 목록을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쟁점 목록에 대한 정부가 답변을 제시하게 되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는 한 번 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전 과정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들을 중심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위원회가 직접 만나는 본심의가 개최됩니다.
본심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협약 이행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채택이 되고 다음 국가보고서 제출까지의 또 한 번의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약간 장애인 권리 협약과는 다른 사이클인데요. 최근에 약식 보고 절차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장애인 권리 협약은 NGO가 먼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쟁점 목록을 채택하고 그 쟁점 목록을 바탕으로 국가가 종전의 국가보고서를 가름하는 답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다시금 NGO가 한 번 더 연대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바탕으로 본심의를 예정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장애인 권리 협약 이번 심의는 절차가 변경되었지만 아동 권리 협약과 장애인 권리 협약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사전 심의라는 비공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쟁점 목록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조약과는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번 슬라이드를 설명해 보고 싶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동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보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개별 NGO도 가능하고 NGO 연대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위원회는 NGO 연대의 참여를 특별히 촉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NGO 연대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인 당사국의 아동권리 이슈를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이슈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대의 보고서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협약은 무엇보다 아동 당사자의 참여를 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5, 6차 심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면 2017년 12월, 2011년 10월에 채택된 최종견해 이후에 2017년 12월에 국가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마감 기한에 맞춰서 NGO 보고서가 2018년 11월에 제출이 되었고 2019년 2월 둘째 주에 비공개 아동회의와 사전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심의가 있은 약 일주일 뒤에 쟁점 목록이 채택이 되었고 쟁점 목록에 대한 정부의 추가 답변서는 2019년 5월까지 제출이 권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출이 권고된 시일로부터 상당히 늦어진 8월에 정부에 대한 추가 의견서가 답변이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NGO 추가 의견서는 이제 정부 답변을 바탕으로 근시일 내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8월 15일에 NGO 추가 의견서가 제출이 된 다음에는 국가 본심의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10일 뒤에 최종 견해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최종 견해를 다음 심의까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동권리 협약 이행 절차에서 NGO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국가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아동 이슈가 무엇이 있을지 정보를 국가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NGO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보고서에 어떤 점이 다루어져야 하는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는 워킹그룹 사전심의를 맞아 그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NGO 연대를 구축하고 NGO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전심의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만나다시피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어떠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지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사전심의 이후에도 본심의까지 이슈를 끌어가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형태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NGO가 공식적으로 발언할 기회는 없습니다. 사전심의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은 이후에 NGO의 공식적인 발언 기회는 없지만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절대 놓쳐지지 말아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어떠한 이슈가 중요한지를 알리는 로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 내용을 한국에 알리고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후의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가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시민사회 역할로 넘어가 주세요. 네. 첫 번째 출발점 이행 보고 의무는 국가에게 있지만 비정부 기구 역시 보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은 앞서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비정부 기구가 이 국가를 대신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일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아동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가보고서 집필되는 각 단계에 참여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슈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컨대 5, 6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 취합 과정에서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국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 단계마다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참석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었고요. 또한 아동 참여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죠. 다음 슬라이드. 네. 아동권리 협약에서 아동들의 참여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한다라든지 또는 전 지역적, 국가적 협의 활동들을 포함하고요. 아동보고서는 일반 성인들이 작성하는 보고서와 달리 매우 다양한 형태로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다거나 DVD를 마련한다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고서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 연대보고서가 5, 6차에서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전반적인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7년 12월에 연대보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우선 한국에서의 NGO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TF를 구성한 이후에 제3, 4차 최종견해와 5, 6차 국가보고서를 클러스터별로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담겨야 할지 더 많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 2차 이슈 분석을 통해서 4월경에는 취합된 의견을 클러스터별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때의 클러스터는 협약 전반이 다루고 있는 아동 권리를 주제별로 나눈 내용을 말하는데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파트 혹은 아동의 대한 양육과 가정 환경을 다루는 파트, 아동에 대한 폭력,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건사회 서비스, 그리고 장애에 관한 권리, 그리고 특별한 보호 조치라든지 총 9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경에는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풀보고서와 서브미션 버전 정리라고 했던 부분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지만 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보고서의 단어 수라든지 페이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줄여나가는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8월에는 보고서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48개의 단체가 연명한 연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렇게 48개의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OHCHR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대안보고서 제출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당시에는 이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전심의 자체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민단체가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본심의가 진행된 이후에 이 리스트는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사전심의 가기 전에 주변에 아름아름 알아보고 또 함께 연대했던 단체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파악했던 자료를 지금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총 16개의 대안보고서가 제출이 됐었고 그중에 무려 4개의 아동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당시 저희 한국 심의를 담당했던 아동권리위원회 18명의 위원들의 모습입니다. 화살표 표시한 위원들이 국가 담당 위원들인데요. 18명의 위원 중 3명 또는 4명이 국가 담당 위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담당하게 되고 이 위원들은 본심의 전반, 사전심의는 물론 본심의 전반에 있어서 당사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위원들의 성향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특별히 조사하여 그 위원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고 기타 위원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8명의 위원 중 국가 담당관 위원은 이 4명이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사전 심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짧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NGO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에 참석할 단체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단체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함께 가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색깔 표시한 단체들이 초청장을 받았고 초청장 받은 제출 단위 중에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표기한 표고요. 사전심에 가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 유엔 심의 관련 릴레이 간담회라는 걸 개최했었어요. 사전심에 가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전에 알고 싶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자리를 기회로 정부가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조금이나마 다루고 있는지를 정보를 얻는 자리로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총 2차례의 간담회가 있었고 저희는 2월 둘째 주에 예정되어 있던 사전심의를 위해 출발해서 위와 같은 일정으로 사전심의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슈 브리프 준비라는 것은 사전심의에 앞서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지를 위원들에게 간략하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는 다양한 단위에서 적절하게 시간을 분배하고 이슈를 전달하는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오럴 스테이트먼트는 그 발표 내용을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을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심의는 우선 아동들을 먼저 만나고요. 1시간가량. 아동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인이 주축이 되는 NGO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럴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했던 모두 발언이 약 40분간 주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연대보고서를 제출했던 단위에서 아동인권 전반을 약 8분가량 발표했고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단위에서 약 3분가량 발표를 했고 아동 성착취, 스쿨미투, 장애아동, 이주아동, 소년사법 그리고 기후정책까지 총 40분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가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는 위원들이 약 40분간 저희의 발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그 질문들을 40분간 다 기록해서 어떠한 질문에 누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조정을 하고 약 15분의 휴식 기간 동안 답변을 준비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국가 담당 TF 위원들 외에 다른 위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형태로 2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전 심의를 통해서 쟁점 목록에 도출이 되었고요. 이제 쟁점 목록 이후에 본심의까지 NGO 단위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 맞아요. 다음. 9월, 10월에 회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월에 사전심의가 있으면 약 6개월 혹은 8개월 뒤에 본심의가 열리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담당 위원들의 전공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경력 사항들을 조사했고 특별히 더 필요했던 것은 직전 심의, 그러니까 9월에 예정된 심의에 앞서 5월에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5월에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심의 절차를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사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담당 위원들에게 사전 미팅은 8월 말경에 메일을 보냈어요. 9월에 진행되는 심의에 앞서서 8월 말경에 메일을 보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심의가 시작될 때 확정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여 약 대략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심의 참석했던 내용과 쟁점 목록 채택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가면 좋겠고요. 쟁점 목록이 발표된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조력이라는 내용으로 정부를 만나서 사실은 대회비라고 했잖아요. 그 대회비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 질문에 잘 대답하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라는 목적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 주간 하만나라는 명칭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협약 이행 과정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심의 과정을 알리는 주간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답변서를 작성했고 그 제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다음으로 쟁점 목록에 대한 시민사회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했는데 우선은 리스트 오브 이슈 LOI에 반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쓰되 사전 심의 이후 달라진 이슈나 추가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사항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의 아동 인권이라든지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LOI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거권 연령 등의 문제를 짚었고 또 당시 공항에 방치되었던 로랜도 가족 난민 아동에 대한 사례도 좀 강조를 했고요. 북한 이탈 아동, 국정원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은 자유박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이것 또한 자유박탈이라는 이슈를 던졌고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결코 아동 권리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네, 쟁점 목록과 추가 보고서 제출에 간략하게 내용을 담아 보았고요. 다음 사이트 보시면은 이건 본심의 이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쟁점 목록과 추가 보고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참여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심의 대응과 관련해서 정말 궁금하신 부분은 본심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인 것 같은데요. 저희의 일정은 이랬습니다. 심의가 예정된 날은 18일 오후와 19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민단체는 최소한 16일 월요일 오전에는 모두 함께 만나서 어떻게 심의를 대응할 것인지 계획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약속을 해서 각자 비행기를 타고 제네바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 오전에는 NGO 전체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회의를 했고 둘째 날 이후부터는 위원들을 만나는 미팅은 물론 OHCHR에서 근무하는 특별보고관, 개별 이슈별 특별보고관을 만나서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도 가졌습니다. 이 특별보고관을 만났던 이유는 특별보고관이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기타 이후에 지금 라포르 형상화의 기타 이후에 청원이라든지 별도의 절차를 이용하게 될 때 한 번 더 우리 애를 기억해 달라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제네바까지 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본심의 대응 1일차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역할을 나눴는지 말씀드리면 이거 맞아요. 네. 국가심의잖아요. 국가심의는 공식적인 통역사가 대동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 답변과 위원들의 질문을 한국어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통역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하게 전달을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한글 속기, 모든 심의 과정을 한글로 속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몇 사람, 그리고 국어와 영어가 적절하게 통역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몇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 이슈에 대한 정보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라든지 혹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일을 보내건 쪽지를 가져다 드리건 현장 로비를 담당하는 몇 사람, 그리고 제네바 현지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에서도 UN F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답변이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을 경우에 그 쪽지를 대리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우리의 NGO 모니터링 일정을 기록하고 그리고 추후에 보도자료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과정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로비 문서라고 해서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한국의 이슈를 중심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로비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역할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한편 첫 번째 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별도로 만나서 인권위원회와 함께 NGO가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전략을 가져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를 상의하는 내용을 가졌습니다. 제가 써놓은 건 인권위원회가 당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로비 문서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둘째 날에는 제가 사진 2장을 담아왔는데요. 지금 PDF라서 겹쳐 있는데 이제 위원들을 각자 만나서 이슈 대응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 명의 위원은 국가 담당 위원은 아니었지만 5월 심의를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질문을 하시는 한 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원을 잘 설득하면은 우리가 갖고 싶은 질문을 해주시겠구나.
체벌과 징계권 관련 문제를 직접 다뤄주시는 장자폐위원을 따로 만나서 로비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 위원도 지금 전면에 나와 있는 위원도 국가 담당 위원은 아니었지만 출생등록이라든지 소년사법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었고 매 심의에서 반드시 꼭 질문 하나씩 이상을 해주셨길래 이분에게도 아동 성착취와 소년사법 문제를 다뤄달라라는 로비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본심의 대응 2일차에는 로비 문서를 확정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장애인권리협약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NGO 연대보고서와 다른 핵심 사항만을 다룬 로비 문서를 만들자라고 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 로비 문서가 무려 18장이나 되는 거예요. 이 18장을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페이퍼로 전달했을 때 얼마나 눈여겨볼지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더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근데 무엇을 뺄 것이냐를 결정할 수는 없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선택은 정부가 가장 많이 답변할 변명은 무엇일까였고요. 그때 2019년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정부의 추가 답변을 보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만들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뭘 한다라는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반박하는 문서 한 장, 그리고 또 장애인권리협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국가 답변이 가장 많잖아요. 법안이 제출된 것이 이행은 아니다. 법안이 통과된 것도 없고 그 법조차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의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로비 문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가장 흔한 답변, 사회적 합의가 도달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라는 건 인권 증진을 위한 어떠한 조건도 될 수 없다라는 세 번째 로비 문서. 총 3장으로 축약하는 과제를 수행했고요. 그리고 본심의 대응 3일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오전에 위원들, 국가 담당 위원들을 드디어 만나서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한국의 아동권리 이슈는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를 1시간 동안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한국 담당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윈터 위원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슈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데 왜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여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네, 맞이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장애인권리협약도 이런 단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동권리협약은 NGO들의 활동을 조력하는 차일드라이츠 커넥트라는 국제 NGO가 제네바 현지에 있어요. 그래서 NGO가 어떻게 활동하면 좋은지 그리고 위원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적재적소에 정보를 전달하는 도와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직전에 이 차일드라이츠 커넥트를 만나서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런 미팅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심의 대응 첫째 날, 이 NGO는 공식적으로 발언 기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이 심의를 지켜봐야 하는데 이 뒤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누구나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네,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다 차지하고 앉아서 정부에게 위세를 보여주고 싶었달고 할까요? 네, 그런 자리를 차지했고요. 간략하게 어떤 이슈들이 다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위원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원했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원했던 질문에 조금 모자라게 질문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메일을 보내거나 쪽지를 전달하는 거죠. 간접체벌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이제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은 언제 비준할 것인지 뭐 공적 책무상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선거 연령 하향 문제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금지하는 문제도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매우 구체적인 질문 사항을 쪽지로 전달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도 첨부해서 이게 간접체벌입니다. 라는 형태로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심의 때 이번엔 특별히 한국
한국의 교육 제도에 관해서 많이 다루어졌었어요. 아무래도 4개나 제출되었던 아동 보고서가 모두 한국의 교육 현장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동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던 이슈가 교육 환경이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고요. 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 교육이 과연 실천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특별히 주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네, 그 밖에는 심의를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답변들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답변, 복지부의 답변 보시면 이주아동 전원에게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가 협의하여 당시 입소하고 있던 6명 전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때 위원이 6명 6 맞냐고, 6명밖에 안 되는 게 맞냐고 라고 재질문하는 조금 다소 부끄러운 장면도 연출이 됐었고요. 답변이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법이 언제 제정될 것인지 질문하셨는데 정부로선 입법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라서 시한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던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사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 반영될 수 없고 저희가 이때 한 번 더 메일을 보냈거든요. 구체적으로 성소수에 관한 내용을 성교육 표준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 질문해 주세요라고 했고 위원이 끼어들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한국 현장에서 심의를 같이 봤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홀에 다 같이 모여서 UN 랩TV 그리고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생중계하던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예상 답변을 예측하는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한테 구글 시트를 통해서 질문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더욱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온라인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제네바 현지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르네 윈터 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생각과 정부의 시각에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사고방식이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절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여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마지막 발언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 갔던 사람들과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고요. 본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NGO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죠. 최종 견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본심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고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한국 정부는 아쉬운 대답을 했다라는 것을 시시콜콜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 알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각 단위마다 다루고 있는 중점적인 이슈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는 릴레이 성명을 냈어요. 초청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연령 하향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해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아동관을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사단법인 오픈넷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라든지 정보 인권에 관한 각 이슈별로 단위들이 릴레이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 또 특정 단위에서는 간담회나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해서 이슈를 심의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한편 NGO에서 최종 견해, 국가가 최종 견해를 공식적으로 번역하지만 그 번역이 정말로 심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했고 아동 인권 친화적인 용어를 담고 있는지를 NGO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정부의 번역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포럼 스케줄로 참고로 가져왔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최종 견해가 채택된 이후에 NGO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최종 견해 내용을 거듭 세상에 알리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함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죠.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권고사항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정기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협약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NGO의 연대, 사실
아동의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연관되어 있어서 그 모두의 욕구를 아우르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이 협약 이행에 따른 최종견해가 유의미하게 도출되길 바란다는 한 마음으로 연대가 구성이 되었었고 심의까지 다녀왔잖아요. 그 연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UN CRPD NGO 연대도 지금의 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심의 이후로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이슈를 다루는 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